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박창기 님이 오늘은 금요일이자 삼겹살 데이입니다. 아, 3월 3일. 네, 촌철님들 퇴근 후에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삼겹살에 약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스 확 날려보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좋죠. 삼겹살. 아, 좋죠. 네. 왜요? 아니, 사주실 건가 살짝 기대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대도 안 합니다. 현님, 오늘부터 등교 전쟁 시작입니다. 유튜브 라디오로 왔다 갔다 시선 집중할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제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량 교주님이 와, 오늘 불금이긴 한데 물가 때문에 불금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니, 교주님이 무슨 불금 따지고 그러세요? 네? 토끼님은 제이비 가죽 자켓 입을 때 되었네요.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이비의 패션도 다 아는 우리 촌철님들. 네, 아직은 춥습니다. 좀 더 있어야 돼요. 네. 네, 날이 조금 풀리면 제 생각에 한 다음 주 후반쯤 가죽 자켓 입은 제이비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친구면 가죽 바지도 입고 다닐까요? 빨간색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가죽 자켓이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으로 세트를 입으면 좀 그렇고. 제가 뭐 밤무대 설 일 있습니까 지금? 네. 네, 한번 기대해 보죠. 태영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데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오, 처음 생애 처음. 네. 아, 저희가 첫사랑이시구나. 그렇죠. 첫사랑은 영영 못 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뭐든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태영님 자주자주 글 남겨주세요. 그러게요.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는 지난 2015년부터 마크 로스코전,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전,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굵직한 전시회들을 주관했습니다. 전시마다 적게는 9곳, 많게는 20곳 넘는 기업들이 협찬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이듬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남편을 보고 협찬금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2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연 전시 분야의 통상적인 계약처럼 협찬금을 내면 홍보물에 광고를 내주고 입장권을 제공하는 형식이었으며 협상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협찬 기업 중 한 곳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됐지만 협찬과 상관없이 정당한 수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와 협찬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도 불러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2차례 서면 조사만 벌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른 강제 수사도 없었습니다. 네, 짚을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저거 다 따나 요것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뉴스 리포트 말미에 나온 2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소환 조사는 없었다라는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수사팀에서 한 번, 현재 수사팀에서 한 번, 도합 2번의 서면 조사로 가름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피고발인 조사 여부나 구체적 방식은 혐의 내용이나 성격, 증거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반드시 출석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서면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출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들으면서 자꾸 저는 리허설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허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를 예고하는 것 같다. 이런 건데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코바나 콘텐츠 협찬 사건, 고발 사건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일부는 한참 전에 또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그 요번에 나온 거는 그 나머지 2건에 대한 결론인데 이제 와서 이 수사 결과를 이 타이밍에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얼마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선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선고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는 걸 상당히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근접해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2번째, 서면 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도이치 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한 적은 있다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과 자꾸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물꼬가 트이면 다른 사건에서도 서면 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기 전에 리허설격으로 코바나 협찬건을 띄워서 여론을 탐지함과 동시에 정지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충격파와 반발력은 익숙함의 정도에 반비례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걸 띄워서 익숙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똑같은 결론을 내면 충격파와 반발력은 반감된다. 혹시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헬레나님도 이렇게 하나씩 털고 가겠죠라고 해주셨는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 계속 수사 중이다.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요거를 좀 짚어주셨는데 네. 물프레님이 이렇게 털어주기로 결심이라고 춘천을 알려주셨고요. 반면에 슈슈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로만 바꿔서 보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건의 구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좀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대가성 여부잖아요. 대가성 여부.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는 대신에 인허가권을 적극 행사를 해서 편의를 봐줬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제공을 했고 코바나 건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속칭 보험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험 드는 것은 그러면 사법적으로는 항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그게 뭡니까? 국정농단 사건 때 미르 K스포츠 재단.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가를 바로 지급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이런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널 사탕해님이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서면 조사만 하고 무혐의라니 이러고도 공정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다른 수사가 남았으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야당 등이 식민사관, 친일사관을 연상케 한다고 계속 비판을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 음성 대역으로 좀 녹음을 했으니까 잠깐 들어보시죠. 한일 관계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세력이 있는 듯합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세력이고 또 한쪽은 반일 감정,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입니다. 과연 어느 세력이 국가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세력이겠습니까?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자꾸 숙제를 내주는 것 같은데요. 이중 숙제입니다. 그것도. 역사 문제에다가 이제 국어 문제까지 이제 겹쳐서 지금 숙제를 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극복이라는 단어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네서 사전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 극복이라는 게 복자가 한자가 좀 두 종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단어가 있는 건데 하나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냄 이런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겨서 도로 회복함 이런 뜻인데 그게 어떤 단어든지 간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긴다. 그러니까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하고 잊어버린다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이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과거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에 맞서서 이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행태가 과거사를 왜곡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국민으로서 현명한 지금 요구이고 비판,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들변님이 반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친일도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손뜨개님이 과거 없이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김종희님은 과거를 극복하자는 사람이 그냥 묻어두자고 하면 어째요?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바로 그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저는 역사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구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보죠.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을 때 국내적으로 반일 감정이 상당히 고조가 됐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왜 이 문제를 자꾸 반일 감정으로 연결시켜서 사태를 악화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일본을 규탄했던 것들도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 지형을 규정했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정치 지형 아닙니까? 왜? 국정을 펴들어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든지 판단하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근데 여당에서는 1998년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밝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일본 쪽에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 안에서 오부치 선언을 뭐 개성한 해 만에 더 나가서 고노다마를 개성한 해 만에 자기들끼리 저기 논란 벌이면서 계속 뒷걸음질 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봐야죠. 지금 이렇게 좀 국민들은 논란이 있는데 오히려 저기 나라 밖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례적으로 환영하는 메시지가 논평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으르렁대는 거 보기보다는 손잡고 어깨동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림돌이 과거사 문제였던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은 일본이 화답을 한다면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대중국 견제 구도가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짱스님이 일본하고 그럼 협력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요점은 협력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누가 협력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죠? 아니 협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풀 건 풀고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저런 배경 다 떠나가지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이렇게 규정한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입장 바꿔서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상권분립 체제고 사법체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1억씩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본 정부가 어떻게 지금 협력할 수 있어요?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협력을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최고 재판소가 그렇게 그 판결을 내린 걸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요. 네, 좀 약간 화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도 지금 약간 화가 났나?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 싱크가 안 맞는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네, 촌철님 한 분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화면 상태가 살짝 고르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이 자문회의에서 어제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법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는데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사측에 적용해왔던 부당노동 행위를 노조에도 적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다는 걸 두 결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요즘 복수노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노조가 다른 노조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뭐 노조 가입을 막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부당 노동 행위니까 이것도 법으로 규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업무 방해 행위를 하는 것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권고 내용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뭐 조합원들에게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에 못 박아라.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이게 권고가 맞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미 방향 잡고 강론까지 잡아서 발표까지 한 걸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곳에서 뒷북치면서 권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고가 아니라 전문가를 앞세운 정당화. 뭐 이렇게밖에는 지금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를 들고 나온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치느냐? 저는 이 점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노동 개혁이라면서요. 그렇죠. 노동 개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동 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혁한다면서요. 그러면 통상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한 뒤에 그것을 공론회장에 붙여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아주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뭐 살라미 전술도 아니고 왜 쪼개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고 나옵니까? 할 거면 한꺼번에 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노조 때리기를 최장 기간으로 늘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살라미 전술 아니냐. 이런 분석이 따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기할 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측이 손배소를 들고 나오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업무방해잖아요. 그런데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를 구체화한다는 건 사측의 업무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길을 더 넓혀주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 카드 아니냐. 이런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약간 대립의 카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살라미 전술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틀의 아젠다는 던졌으니까 각각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게 뭐냐. 정부가 흔히 할 때 무슨 종합개혁 이런 식으로 발표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노동개혁, 그러니까 그냥 노동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투명하게 모든 걸 밝혀야 거기서 조정을 하고 찬반을 입장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내일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사회적 공론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뱅고르님이 종배형 오늘 불금이라 불타오르네요. 머리에 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약간 김이 나죠? 더 좋은 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어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워크숍 차원이라고 하는데 총선 승리를 위한 그리고 당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하거든요. 비용은 사비를 객출했다고 하는데 네. 자, 짚을 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민생이 급하다고 3월 국회 열었잖아요. 3월 1일부터 열었죠. 국민의힘은 이거 방탄국회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된다고 3월 1일부터 개회를 했습니다. 이런 판에 개회 다음 날 베트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러면 일하는 국회 명분이 살겠습니까? 안 살겠죠? 두 번째, 총선 승리와 당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왜 베트남에 갑니까? 그러게요. 아니 베트남에 무슨 정치 비급이 숨겨져 있나요? 베트남 산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총선 승리와 당의 발전을 모색하는 게 절실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국내의 한적한 곳에 가서 머리 맞대고 토론해도 되는 거잖아요. 베트남 가면은 없는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라는 뭐 이런 보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네, 민생 급하다고 임시국회 열자고 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좀 머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헬레나님이 놀러 갔죠 뭐라고 해주셨는데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내긴 했습니다. 이게 워크숍이 지난 연말에 원래 예정이 좀 돼 있었는데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진행이 된 거다. 워크숍의 상세 일정은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한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포인트 있을까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제가 볼 때는 최대 포인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